안녕하세요. 저는 소름 돋는 진실을 감춰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응징을 한 70대 여성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토록 꽁꽁 진실을 숨겨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여파로 저와 남편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흰 젊었을 적부터 흑염소탕을 팔았어요. 남편과 정말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선 수재라고 불리울 정도였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정말 매일같이 동네 아줌마들이 절 붙잡고 말을 걸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준범 엄마. 준범이 요즘 뭐해? 학습지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학원 같은 거 보내나? 아니, 이번에도 준범이가 학교에서 1등 했다며. 대체 어떻게 공부시켰어? 어? 비법 좀 제발 알려줘봐. 비법은 무슨, 그냥 문제집 하나 풀리게 하는 거지 뭐. 진짜 준범 엄마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애들은 아무리 책상 앞에 앉으라고 해도 5분도 안 돼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준범인 문제지 하나 풀면서 전교 1등을 안 놓쳐. 정말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동네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저희 아들은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심성도 착하고 운동도 잘해서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너무 부럽다는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엔 영 취미가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었거든요. 아들과 똑같이 문제지에 사서 풀게 하면 딸은 1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휙하니 떠나버리곤 했죠. 어릴 때야 별 생각을 하진 않았었지만 딸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빠와 계속 비교가 되니 딸이 엄청 속상해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아니, 선생님들이 오빠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난 맨날 남아서 공부하냐고 그러잖아. 오빠는 오빠고 난 난데 왜 맨날 난 오빠랑 비교당해야 돼? 아휴, 진이야, 너 그런 소리 듣고 속상했구나. 진짜 오빠 싫어. 오빠 싫다고. 학교뿐 아니라 어딜 가서든 딸은 아들과 비교를 참 많이 당했고 늘 속상해하고 슬퍼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뭘 해도 척척 잘하는데 딸은 뭘 해도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딸은 심성이 참 고왔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느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턴 저희 일을 거들어주지 못했었는데 딸은 내내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 식당에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진이야, 집에 가. 엄마랑 아빠가 해도 되니까 넌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있어. 아이, 왜? 내가 도와줄게, 엄마. 엄마도 힘들잖아. 네, 네, 가요. 엄마, 여기 육수 추가해달래. 착하고 무엇보다 효심 깊은 딸을 볼 때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딸은 참 성실했거든요. 그런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미용사로 일을 시작했을 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소에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졸업 후에 스스로 자격증 준비도 하고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며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척척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듬직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월급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하루 종일 정말 밤늦도록 고생고생하면서 일하며 번 첫 월급을 저희 부부에게 고스란히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내가 번 첫 월급이야. 내가 꼭 엄마랑 아빠한테 주고 싶었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많지는 않은데 나중엔 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아유, 진이야.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근데 이걸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받아?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괜찮으니까 넣었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거 꼭 엄마랑 아빠한테 저도 월급 선물로 주고 싶었다니까. 얼른 받아. 대신 나중에 나 미용실 차리면 엄마랑 아빠가 꼭 내 첫 번째 손님 해주는 거다. 한번 삐뚤어지지 않고 곧고 올바르게 자란 딸은 그렇게 미용실에서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고 결국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실함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졸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 누가 봐도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이상하게 취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결국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며 아들은 눈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취직 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자기 앞길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걸 보며 저희 부부는 이제 둘 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딸은 20대 후반의 사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딸과 사이는 쉬는 날에 종종 저희 가게를 오곤 했어요. 장모님, 저기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식당 서빙 다 하겠습니다. 아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장모님이 드셨어요? 얼른 저기 앉아 계세요. 아유, 괜찮은데 자네 쉬는 날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해서 어쩌나. 고생은요, 무슨. 장모님 힘드신 것보다 저희가 와서 좀 도와드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 편히 좀 쉬세요. 그렇게 딸과 사이인 저희 부부를 참 잘 챙겼고 동네에선 딸이 효녀라고 좋겠다는 소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참 딸이 어릴 땐 그렇게 오빠보다 못하느니 했던 사람들이 딸이 크고 나서 저희를 잘 챙기고 잘하니까 그땐 또 딸이 최고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딸과 사이는 정말 둘이서 열심히 생활을 했고 차곡차곡 돈을 벌어 좋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딸도 하나 낳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딸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며 아들 또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너무나 곱고 예뻤습니다. 누가 봐도 참 미인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처자더군요. 그렇게 둘이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오니 저와 남편은 이것저것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친모가 아닌 계모라는 거였어요. 실은 저희 엄마가 제 친모가 아니라 계모세요. 제 여동생도 아빠랑 지금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이고요. 제 친엄마는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산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런데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또르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니? 우리가 혹시 반대할까 봐 그래? 우린 그런 거 괜찮어. 아무렇지도 않어. 왜 울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새엄마한테서 시달리면서 컸거든요. 항상 제 여동생만 챙기고 전 뒷전에 이렇게 따뜻한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라 죄송해요. 세상에, 아니다 아니야.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고됐으면 이거 밥상 받은 걸로 이렇게 울어. 아유, 울지 말어. 그 큰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를 토닥이며 달래고
저와 남편도 어쩔 줄 몰라 있었어요. 저희 때도 그렇지만 새엄마가 들어오면 차별받고 자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지인들이 종종 있어 들었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비 며느리가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참하고 심성이 고와 보였습니다. 결혼 허락이야 어렵지 않았지만 사실 걱정되었던 건 바로 상견례였어요. 며느리의 새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니 상견례 자리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잔뜩 긴장한 채로 상견례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 부분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정말 고상하고 고운 안사돈께서 앉아 계셨거든요. 저희보다 일찍 도착을 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돈 네 분께선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정말 정중하게 인사라며 저희를 맞아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중간에서 만나도 되는데 저희 지역 쪽으로 상견례 장소를 정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전 유리 엄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 사부인, 안녕하세요. 전 준범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우리 예비사일 봤을 때 참 훤칠한 인물이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뵈니 예비사이가 두 분을 참 많이 닮았네요. 그럼 앉으실까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봐요. 예비 며느리에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 안사도는 상견례 내내 표정도 밝으셨고 말투에서도 까탈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견례가 치러졌어요. 표독한 계모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 저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서 아들에게 슬쩍 말을 했는데 아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선 좀 놀라긴 했어요. 준범아, 그런데 생각보다 안사돈께서 괜찮으신 것 같던데? 아, 그게 유리가 엄청 사정사정 부탁을 했대.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런가 봐.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갑자기 저러시네. 그래도 어른들 만난다고 신경 쓰시는 모양이야. 솔직히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서 처음엔 잘 사는 듯 했습니다. 둘이서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고 열심히 둘이서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집으로 올 때면 뭔가 큼직큼직한 것들이 바뀌어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준범아, 너 차 바꿨니? 아니, 저번에 타던 차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새 차를 뽑았어? 아우,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애 낳으면 큰 차가 더 낫다고 해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참에 바꿨어. 어때, 엄마? 괜찮지? 아이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차를 바꾸면 어떡해. 니들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럴 텐데 어쩌려고 벌써 그렇게 차를 바꿔버린 거야. 아이, 괜찮아. 이쯤이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엄마,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잖아. 어차피 나중에 사야 할 거 미리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철없는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잔소리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한 가정을 꾸렸으니 아들 내외가 서로 알아서 잘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겠거니 생각했었고요. 결혼 초반엔 며느리도 참 잘했습니다. 워낙 살갑고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며느리가 오면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와선 반찬도 얻어가고 먹을 것도 얻어가면서 딸처럼 굴기도 했고요. 어머님, 저 이번에 김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 어머님 주신 거 벌써 다 먹었어요. 어머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몇 끼니마다 안 꺼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엔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벌써 그걸 다 먹었어? 아유, 이번에 입맛에 잘 맞았나 보구나. 알았다. 내가 이번엔 김치 많이 해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 이번에 먹을 건 있니? 그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다른 반찬도 덤으로 주시면 좋고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다 챙겨가. 그렇게 며느리하고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며 아들 내외가 하는 행동을 보며 참 탐탁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하더니만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지 차 안에 잔뜩 쇼핑백이 차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더군요. 이게 다 뭐냐? 니들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한 거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사면 돈은 다 어쩌고. 에이, 어머님, 이 정도 그냥 기본이죠.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세일해서 사는 거예요. 원가로 사면 훨씬 더 비싸고 그런데 엄청 알뜰살뜰하게 산 거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요즘 네일샵도 잘 안 연다는데 일은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네? 어머, 어머님, 제 네일샵 언제 열고 닫는지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요즘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일샵을 못 연 건데 좀 그렇네요. 이제 막 돈 버는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나이도 30대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쓰기만 하고 모으진 않을까? 참 답답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면 두 사람은 정말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반면 딸 내외는 정말 살뜰하게 잘 살았습니다. 차도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를 내내 끌고 다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어찌나 알뜰살뜰 사는지 아이 물품은 주변에서 주는 걸로 쓰거나 중고로 마련해서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참 알뜰하게 잘 산다 싶었는데 아들 내외는 그런 것들이 유난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아들 내외는 꼭 딸 내외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제, 아무리 그래도 이젠 차 한 대 멀쩡하고 살만하지 않아? 아니, 언제까지 저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아, 형님, 아직 쌩쌩하게 잘 굴러가요. 차 한 대 뽑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멀쩡한 차가 있는데 괜히 새 차 살 필요 없죠. 나중에 저희 딸 대학 보내고 시집 갈 때 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치면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진이가 미용실 하면서 버는 돈도 꽤 될 텐데 그렇게 버는 돈 내내 모아가지고 뭐 할 거야? 쓸 땐 써야지. 아, 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두둑하게 용돈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건 안 아끼거든요. 그러자 며느리가 뒤이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미용실 좀 잘 돼요? 요즘 미용실이 엄청 포화라서 잘 안 된다던데. 아가씨 미용실이라고 무사하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주변에 미용실이 많이 생겨서 저도 걱정 많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새언니는 네일샵 잘 하고 있어요? 저번에 안 그래도 새언니 간식이라도 줄까 해서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 네일샵 문 닫았어요. 네? 문을 닫다니요? 왜요? 아니 뭐 손님도 별로 없고 아무도 안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문 닫았어요. 나도 다른 거나 해볼까 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미용 일이나 해볼까요? 그냥 가위 들고 쓱싹쓱싹 자르기만 하면 될 텐데 아가씨도 하는데 저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센스는 제가 좀 더 낫잖아요. 아, 그렇지. 센스는 우리 마누라가 더 낫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 당신 미용일 배워봐. 당신 손재주도 있어서 아마 진이보다 더 잘할걸?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결국 딸과 사이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딸과 사이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니들이 뭘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진이랑 우리 사이가 요즘 얼마나 잘하는데. 니들은 한 번 우리 식당 도와주러 오지도 않으면서 얘네들은 주말마다 온다. 주말마다. 와서 나 힘들다고 도와주고 용돈까지 주고 가. 근데 니들은 언제 한번 용돈이라도 준 적이 있어? 내내 명품 사고 차 바꾸고 그러면서 예미애비한테 1,000원이라도 지어준 적이 있느냐고. 아이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도 사정이 나아지면 드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니들 쓸 돈은 있고 부모한테 선물 하나 줄 돈은 없냐? 하는 게 없으면 조용히라도 있든가. 왜 가만히 자라는 동생네 건드리긴 건드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래, 뭘 그렇게 여동생 편만 들어. 우린 뭐 안 힘든 줄 알아? 엄마 아버지 우리 갈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내외는 그 자리를 떠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식사 분위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아들이 저에게 사과하려고 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그 전화를 받고서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유리 임신했대. 뭐? 이임신? 네, 며느리가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보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실은 우리 이번에 또 이사 갔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사라니. 니들 또 이사 갔다고? 보증금 2천에 80짜리로 월세로 이사 왔어. 전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월세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혀 나간다는데 아들낸 처음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시작해 점점 줄어들며 월세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사칠하더니 결국엔 감당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꼴이 전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엔 월세까지 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다뇨. 이걸 어찌하나 속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 내외를 가만히 둘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정말 남편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준범이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대로 월세에 살게 해야 되는 거야? 아휴, 유린 이제 당분간 일도 못할 테고 준범이 버리론 고만고만할 텐데. 그래서 뭐 어쩌려고? 월세 사는 것도 다 지들이 만든 건데. 아휴, 애 낳고 나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걔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려나 모르겠네. 손주 생긴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다만. 그러니까 말이야. 아휴,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그렇게 남편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끝에 저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게 전셋집을 얻어주는 거였어요. 서울처럼 비싼 건 아니지만 지방 전세로 3억짜리 아파트를 얻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진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니들도 부모가 되는데 다른 거 몰라도 아끼면서 잘 살아야 한다. 아이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해. 부부가 둘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고서 입주하던 날, 전 아들네 집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도 싸가서 냉장고도 채워주고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네가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집이 생기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서 전 다음 날 일찍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에 거실 테이블에 용돈 50만 원을 지갑에서 빼서 올려다 두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른 시간이라 아직 잠이 든 듯 보였고 전 슬쩍 돈만 올려두고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버스를 타려 나오려는 그때 찾아보니 제가 지갑을 또 놓고 나왔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약간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 끝나갈 때라 현관문에 모기장을 해서 열어두고 있었는데 문이 그렇게 열려 있으니 안쪽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대로 들린 거였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왜 자꾸 그 아줌마 얘기를 꺼내? 나 안 간다니까. 내가 그 아줌마 안 본다 그랬지?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냐고. 아이, 좀. 내가 보기엔 장모님 괜찮은데 왜 당신은 자꾸 아니라 그래? 진짜 장모님이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맞아? 아이, 맞다니까. 지금 당신 내 말보다 그 아줌마 말을 듣는 거야? 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애 산후조리비 내가 그 아줌마한테 받아놓을 거니까. 뭘 어떻게 받는다는 건데? 네가 이렇게 대하는데 장모님이 너한테 떡하니 산후조리비 주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생활비 더 받아낼 생각이나 해.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우리가 애 낳고 어떻게 살겠어? 여기 전세도 잘 구슬려서 당신 명의로 돌려야지. 전 며느리 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벌컥 들어오는 절 보고선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나 다 들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돈을 받아내? 그게 대체 뭔 소리냐고? 아,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뭐가 아니야. 양가 부모한테 돈 받아서 니들 생활하려고 그랬던 거야? 니들이 알아서 돈 벌고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부모 돈으로 살려고 했어? 아이, 어떻게 니들이 이 정도 도와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떻게 니들이 그딴 소리 마음대로 내뱉어. 니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다.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집주인에겐 전세를 나오겠다고 다시 얘기했고 그 소식이 또 아들네외 귀에 들어갔는지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차마 식당까지 못 오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네외는 식당까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손님이 저희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가게 마감이 될 때쯤 슬쩍 문이 열리더니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전 심란한 마음에 일찍 가게를 마감하려고 마감 얘기를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가게 마감이라... 어머!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유리 엄마입니다. 네, 그 시간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새엄마 안사돈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전 화들짝 놀라고선 바로 안사돈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찾아온 건 아닌지요.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처음엔 안사돈께서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심을 하다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저 실은 사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저희 딸 얘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전화가 와선 사돈과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며느리가 사돈께 연락을 했나 보네요. 무슨 일이신지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땐 손 내밀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더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만 바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얘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해준 전셋집은 다시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말에 안사돈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 갑자기 안사돈이 왜 이러시나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계모의 친딸이 아니니 사이도 좋지 않고 미워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돈을 찾아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안사돈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껏 알아왔던 얘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계모에게 미움받으며 컸다던 며느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계모를 못살게 굴며 지금껏 살아왔더라고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제가 진작에 진실을 알려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실은 저희 딸, 절 죽도록 미워했어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절 엄마라고 한번 불러본 적도 없고요. 늘 절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힘들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겐 제가 자기를 힘들게 군다 어쩐다 그러면서 온갖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는 바람에 이사도 수십 번은 더 다녔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저희 막내딸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아이를 꼬집고 핥히는 거 기본이고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땐 시장에 가서 놔두고 온 적도 있어요. 처음엔 그저 애가 엄마를 못 잊어서 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면 당연히 나아질 거다. 내가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며느리가 오히려 사부인을 힘들게 했다고요? 전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컸다며 엉엉 울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한데 그게 다 감쪽같이 절 속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부인께서 보여준 메시지를 보고선 전 또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메시지는 분명 큰딸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갖 욕들이 섞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라고요? 예. 오늘 사부인께서 그렇게 가시고선 저더러 가서 빌고서라도 용서받고 오라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둘째 딸한테 가겠다면서 가서 회사를 뒤엎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겠다면서 그러는데 애미 된 사람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사부인을 만나뵈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온몸엔 소름이 끼쳤고요. 더 들어보니 안사돈께선 며느리를 훈육하려고 정말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다 실패를 한 듯 보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둘째인 딸에게까지도 피해가 가자 결국 안사돈도 포기하고 며느리 말을 들어줬던 거였고요. 처음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모아둔 돈이라 내밀었던 그 돈도 안사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고 네일샵을 운영할 때 필요했던 돈도 다 안사돈이 해준 돈이었어요. 그렇게 못된 계모를 하면서 주변에 말했던 그 계모에게 며느린 지금껏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거죠. 말 그대로 주변에선 계모에게 힘들게 자랐다고 말하면 동정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으니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고 정작 계모에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왔던 거였죠.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실을 다 알고 나니 지금껏 제가 알던 며느리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들은 절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셋집을 이렇게 홀라당 뺄 수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해준다고 했던 건 해주셔야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너야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 부모 등골 빼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둘이서 똑같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엄마가 아들 버린 거예요. 아세요? 엄마가 아들을 버린 거라고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다신 엄마 안 봐요. 다신 엄마 안 본다고요. 그래도 좋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냐고요? 그래, 그래 이놈아. 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라고. 넌 좀 더 힘들게 살아봐야 돼. 연락도 하지 말거라. 아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애까지 태어나면 더 힘든데 어떻게 살라고요? 전 애원하며 절규하는 아들의 전화에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어요. 끝끝내 아들은 저에게 다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며 통보하고선 한동안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식당으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딱 집으로 가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품엔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안겨 있었고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왜 왔냐고. 평생 안 본다더니 여긴 왜 왔어? 엄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온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대로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덩치가 있었던 아들이 홀쭉해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 도망갔어요. 뭐? 도망이라니. 애 놔두고 그럼 네 처가 도망간 거야?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술집에 있다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엄마,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나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도 속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뭐 술집? 아휴, 니들은 도대체 뭘 어쩌고 사는 거야? 도대체 뭘 어쩌고 살길래? 아휴,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이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 때문에 회사 출근도 못하고 결국 잘렸어요. 애 맡길 곳도 없고 정말 저 힘들어 죽겠다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애원하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근새근 잠든 손주가 안쓰러울 뿐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에게 손주만 놔두고서 일단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 이 예쁜 아이가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안사돈에게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며느리가 집을 나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돈, 우리 손주 잘 지내고 있나요? 안사돈 댁에 갖다 들었는데 제가 우리 손주 눈에 밟혀가지고요. 예?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딸이 그러던데 지금 잠깐 밖에 일하러 나와서 손주를 사돈 댁에 보냈다던데 아닌가요? 아휴, 정말 걘 끝도 없이 거짓말이네요. 며느리 집 나간 지 오래랍니다. 저희 아들이 도저히 혼자서 자식 못 보겠다며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사돈께 연락을 하는가요? 아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원. 예? 또 그랬어요? 또? 아휴, 정말. 또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전 뒤이어 안사돈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며느린 안사돈에게 손주를 맡기고서 자긴 일해야 한다며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을 한 번씩 데리고 갔다가 종종 한 번씩도 맡기며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난 큰딸이 정신 차려서 이젠 자식도 있으니 잘 살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손줄 봐줬던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 와선 술집에 빚이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그걸 갚아달라는데 그래서 제가 500만 원 그 술집에 갚아준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집을 나가서 술집에서 일한다고요? 아휴 세상에.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한텐 사돈댁에 딸을 보냈다고 하고요. 사부인,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어쩌면 좋아요. 사돈 정말 죄송하지만 전 도저히 이제 제 큰딸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젠 저도 큰딸이랑 도저히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네요. 사람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돈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 안사돈의 눈물 섞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못된 계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돌아온 게 이런 결과였으니 안사돈 입장에선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사돈은 큰딸과 인연을 끊었고 그 뒤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아들을 부르고서 냉정하게 손주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저한텐 며느리와 연락도 안 된다 어쩐다 해놓고선 안사돈이 제가 손주를 보고 있다는 걸 다 전했다는 건 며느리와 어찌됐든 연락을 주고받긴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절 어떻게든 속여 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우리가 네 아이를 봐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구나. 네가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봤을 땐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가 네 애 혼자 한번 키워봐라. 엄마, 그럼 제 직장은요? 제 직장은 어쩌고요? 저 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네 직장이고 뭐고 네 아내를 찾든지 둘이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네 처 찾아가지고 같이 살던지 해. 무조건 힘들다고 우리만 찾아오지 말고 얼른 가거라. 그리고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결국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래도 며느리를 찾아서 다시 셋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오긴 했지만 저희는 아이가 3살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3살이 되니 그때부터 다시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이젠 아예 연락도 다 끊고 진짜 도망을 가버린 거였죠. 엄마,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네? 저 진짜 이러다가 앞으로 일 도저히 못해요. 그래도 아이는 키워야 되잖아요. 난 못 키운다. 네 자식이니까 네가 혼자서 어떻게든 키워봐.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니들인데 왜 그 몫을 다 하지 않는 거야? 너도 그랬잖니. 부모라면 자식 힘들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너도 부모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든 키워봐. 그게 부모로 살 수 있는 도리 아니냐? 얼마나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너도 느껴봐야지.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거라. 애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너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말어. 그 후로는 정말 아들이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냈는지 어쩌는지 중간중간 문자도 오긴 합니다. 어느 날은 아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꼭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안 해요. 그냥 다시 저 받아만 주세요. 아들이 이런 문자를 받을 때면 참 심란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다시 혼자 애를 키운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사진과 문자를 보내오긴 하지만 사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남편과 하는 말은 아들을 받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예요.
여보, 준범이도 이제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이쯤 하면 그만 용서해 줍시다. 응? 남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준범이도 준범이지만 손주가 안쓰럽지 않어? 당신 이럴 때 보면 참 독해. 독하기 뭐가 독해. 쟤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쟤들이 독하면 더 독하지 내가 뭐가 독하다고. 당신도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지 마. 애시당초 정신 차릴 거였으면 저렇게 사고도 안 쳤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보기엔 준범이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라고 당신도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쯤 하면 용서할 때도 됐어. 이제 그만하고 받아줍시다. 준범이도 앞으로 애 잘 키우고 잘 살겠다고 하잖아. 아휴, 모르겠어 여보. 정말 받아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러다가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닌지 말이야. 남편은 그냥 이제 좀 받아주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네요. 아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용서할 게 아닌 것 같다가도 손줄 생각하면 안쓰러워 받아주고 싶다가도 이래저래 마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지금 제 생각은 정말 반반 중간의 입장이랍니다. 정말 아들이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전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땐 한번 속 썩이지도 않았던 아들이 이럴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었어요. 오히려 잘하는 게 없어 커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이었던 딸이 더 자신의 인생을 알차고 보람차게 살고 있는 걸 볼 때면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딸과 사이가 자주 오면서 저희를 웃게 해주고 있네요. 소녀도 이젠 어느덧 많이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애교도 피우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훨씬 좋아지곤 합니다. 할머니, 시원해요? 할머니 이제 식당 일 그만하세요. 매일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할머니 그러다 쓰러지면 저 마음 아파요. 아이고, 그래 우리 손녀. 우리 손녀가 이렇게 어깨 두드려 주니까 할머니가 하나도 안 아프네. 우리 소녀 나중에 시집 갈 때까지 이 할미 건강하게 살아야지. 정말요? 할머니 약속했어요? 저 시집 갈 때까지 건강하신 거 약속했어요? 이렇게 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았으련만 지금 상황을 만든 건 다 아들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진 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날이 갈수록 고민이 참 깊어지네요. 저도 여기 사연들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어찌 저렇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해결하는지 감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제 일엔 참 똑부러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아마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의 인생을 볼 땐 누구나 척척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싶은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0평생 살아와 보니 그 가시밭길도 꽃길이 될 때가 있고 황금길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 길을 만드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꽃길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좀 더 밝고 환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의 것을 탐하려던 자를 처참하게 응징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어른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눈독 들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들이었고요. 뻔뻔하고도 염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전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요즘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제 이야기 들으시고 속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경기도권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셨어요. 호텔 두 채를 운영하셨는데 이건 정말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궈온 성과랍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는데요.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게 바로 호텔을 운영하시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결국엔 이뤄내신 거였어요. 아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셨다며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평생을 일하셨답니다. 엄만 절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셨고 4년 후엔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저희 집엔 큰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남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남동생이 심장 결손이 여러 곳에 있어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동생이 입원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앉아 놀았던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병실에서 나오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을 하셨죠. 우리 정이 아빠 많이 기다렸지? 얼른 집에 가자. 엄마는? 엄만 집에 안 가? 정우는? 정우는 안 가? 엄마랑 정우는 오늘 여기서 자야 돼. 내일 아빠랑 또 오자. 엄마 아빠는 늘 저에겐 밝게 웃으며 말하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 앞에선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생이 그렇게나 크게 아픈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몇 번의 수술 끝에 동생이 좀 건강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 동생들과는 다르게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지 못했지만 동생은 늘 얌전히 제 옆에서 제가 하는 걸 구경하고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전 동생이 웃는 모습이 좋아 더 열심히 옆에서 놀곤 했고요. 자, 정우야, 이거 봐봐라. 누나 그림 잘 그리지? 누나가 정우 너 그려줄게. 그 후로 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은 늘 엄마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돌아오면 동생은 누나 누나 하면서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곤 했고요.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동생이 그 다음엔 유치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이 수술받고 나서 건강을 찾으면 이젠 유치원에도 보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마지막일 거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심장병 수술을 또다시 한번 받아야 했던 남동생은 수술을 받고 나서 그만 합병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동생이 결국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땐 저도 고작 9살이라 죽음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장례식장에서 목 놓고 우는 엄마 아빠를 보며 따라서 울 뿐이었죠. 정우야, 이렇게 가면 엄마는 어떡해.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때 처음 부모님이 통곡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크게 슬퍼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생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겨우 몇 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나 아마 그때부터 남동생 얘기를 가족끼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남동생과 이별은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사건들을 겪으며 아빠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셨답니다. 특히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셔서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엄마 저의 건강을 살펴보시곤 했죠.
남들은 학교에 엄마가 보통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온다는데 전 아빠가 항상 데리러 오시곤 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도 아빠 늘 절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교할 때면 아빠 둘이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호텔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요즘은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 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해주셨죠. 어린 제가 이해를 하는지 마는지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고 그저 아빠의 일과와 일상을 늘 저에게 허물없이 다 보여주셨죠. 그런 아빠의 말을 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너무나도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면서도 가족들에게도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는 그런 아빠가 전 이상형이었어요. 늘 저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었네요. 제가 힘들고 괴로우면 저희 부모님이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전 아빠가 평생 일궈온 호텔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호텔 경영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엔 아빠 호텔에서 취업을 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사원부터 시작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오전에 퇴실을 하고 나간 방을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주 경악을 하면서 뛰쳐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담당님, 저기 객실 한 번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거 청소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완전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래놓고서 그냥 퇴실한 거예요? 아, 얼른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객실을 보고선 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투숙객 기술을 진탕 먹고선 객실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 온통 뒤범벅을 해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그 방은 다음 투숙객을 아예 받지도 못했죠. 사실 이런 일은 그다지 큰 일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정말 좋은 손님들 덕분이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한 손님이 퇴실하면서 호텔 쪽에 선물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비싼 다가 선물 세트였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며 활짝 웃으시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서 정말 감동을 한 적도 있답니다. 혹시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그때도 왔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국내 여행하면서요.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 마지막 여행일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때 룸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편하게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여행이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여기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요 근처 올 일이 있어서 여기 예약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직원분들끼리 나눠두세요. 저희 호텔에 묵으면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며 전 아빠가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호텔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셨죠. 매일 새벽부터 달리기를 하시고 5km, 10km 마라톤도 나가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메달을 따오시기도 했더라고요. 정이야, 이거 봐라. 오늘 이 아빠 마라톤 나가서 완주 메달 받았다. 대단하지? 이것 봐. 아예 아빠도 이렇게 메달 따는데 너도 얼른 운동 시작하라니까. 와, 아빠 진짜 대단하다.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던데 어떻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
아빠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냅둬. 네 아빤 달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잖아. 아주 무병장수 100살까지 거뜬히 살겠어. 그럼 난 100살? 아니야, 100살 넘어서도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정이 나중에 아이 낳고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도 살아야지. 그런 아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 것도 아님에도 아빤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저를 오로지 믿고 지지해 주셨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아빤 저와 남편을 부르시곤 깜짝 선언을 하셨답니다. 바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엔 자식이라곤 정이 한 명뿐일세. 난 우리 정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자네도 이젠 우리 집안 식구니 자네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혼집 마련해 줄 테니까 둘이서 어떻게든 오순도순 잘 살아봐.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이랑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싸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다투더라도 서로 잘 얘기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걸세.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저흰 시내 중심가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회계사였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남편과 여동생 둘이 있었고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지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은 너무 소탈하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가끔씩 시댁에서 하는 곱창집에 가서 도와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오늘은 일이 아주 수월하고 편하네. 정이야, 고맙다. 네 덕에 오늘 하나도 안 힘들어. 일하는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일하게 돼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좀 도와야죠. 얼른 일 마무리하고 저희도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님. 그래, 오늘은 이 시애미가 맛있는 거 사주마. 다음엔 우리 쉬는 날에 와. 아, 그래야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밥 먹고 가지. 그렇게 늘 절 반겨주고 좋아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결혼 초반엔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도 운동을 좋아해 저희 아빠와 같이 마라톤도 나가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을 간 적도 있었답니다. 이야, 배서방 피칭 하나 정말 잘하는구만. 난 솔직히 캠핑은 잘 못하는데 배서방 하는 거 보니 이거 예사 실력이 아닌데?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그냥 겨눈질로 눈치껏 하는 거죠, 뭐. 아버님, 여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슬 살짝 맺혔을 때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아침엔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그래, 그래. 내가 배서방 덕에 새로운 거 많이 해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도 잘하며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갔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 남편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신우가 정말 망난이나 따로 없었거든요. 좀 별났습니다. 명절처럼 휴일이 길 때면 이상하게 시댁엔 안 가고 늘 저희 집에 찾아오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많고 그러니까 쇼핑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다 꼭 저희 집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오면 술에 취해 아주 예의를 밥 말아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언니, 라면 좀 끓여와 봐요. 라면에 술 한잔 해야지. 아가씨, 그냥 들어가 자세요. 시간 늦었어요. 왜요? 술 없어요? 하긴, 여긴 집에 술 마시는 사람 없지? 그럼 언니, 소주나 맥주 좀 사와봐요. 예? 지금 누구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 넘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요, 얼른.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오빠, 언니 나한테 화내, 오빠.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이 신우는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버릇없이 구는데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대로 맘먹고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주기도 했네요. 이거 안 되겠네. 아가씨, 계급장 다 떼고 말할게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아. 알어? 근데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어?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릴래?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애처럼 그따로 굴 거면 여기 오지 마. 난 그런 예의 없는 사람하곤 대면 안 하니까. 뭐, 뭐라고요? 새언니, 새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또 네가 신우라고 대접받길 원하면 쌍방간에 예의 좀 차리자고. 그거 아니면 나도 얄짤 없어. 오빠, 새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야, 그러니까 왜 새언니한테 까불어? 너보다 윗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오빠 집에 쳐들어오면 그땐 이 오빠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냐? 그렇게 버릇없던 신우도 제대로 혼내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우는 저한테 제대로 시집살이를 하려고 일부러 저랬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을 했는데 다행히 그 후로 신우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막내 신우는 공무원에다가 착실하고 성격도 착하고 유순한데 둘째 신우는 30살 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도 다녔다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시댁에서도 그런 둘째 신우를 제대로 잡는 저에게 잘했다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아들 1명을 낳았고 저와 남편 둘 다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점점 흘러갈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이 크면서 아빠를 찾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남편은 늘 바쁘다며 퇴근 후에도 아들 얼굴도 잘 안 보고 쉬는 날에도 약속이 있다며 본인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아들을 뿌리치고 나가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남편과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유준이가 당신하고 놀고 싶어서 당신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매주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이, 뭐 난 밖으로 나돌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회계사라고 해도 나도 영업 뒤와 먹고 산다고. 나도 다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논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매주는 심했지. 평일엔 일한다 힘들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주말마다 가족이랑 시간을 1시간도 안 보낸다는 게 말이나 돼? 애가 크면 당신하고 놀 시간이나 있겠어? 지금 애랑 시간을 보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당신이 엄마니까 애를 봐야지. 난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오잖아. 당신 아빠 회사에서 일하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 심정을 잘 모르는 거야. 사회생활은 정글이라고, 정글.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도 저 역시 다른 사원들이랑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뭐가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건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남편에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만 바뀐 거였으면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시댁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이것저것 챙겼던 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명절이고 생신이고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리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던 분들이 점점 갈수록 금액이 적다, 부족하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시모생신에 명품 지갑에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서 드렸는데 그걸 보고선 둘째 신우랑 시모가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새언니,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꼴랑 이거 준비한 거예요? 요즘 이 브랜드 누가 쓴다고. 아이, 언니 좀 센스가 없다. 아유, 됐다. 뭐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 왜 엄마? 저번에 엄마가 그렇게 사고 싶다던 밍크 코트. 그거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새언니 그거 여러 번 들어놓고선 이걸 사온 거예요? 와, 진짜 센스가. 됐어. 아유, 내 팔자 무슨 밍크코트야. 어머마, 괜찮다. 이걸로도 충분하지 뭐. 옆집 영어 엄마 며느리가 밍크코트에 목도리까지 해줬다던데 그거나 구경하지 뭐. 제 앞에서 바로 비꼬면서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당장 그 물건들을 회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막내 신우마는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뭐야, 언니랑 엄마 왜 그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몰라? 요즘 이거 찾는 사람 엄청 많아. 언니랑 엄마가 더 센스가 없구만 뭘. 새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걸 사왔어요? 거기다가 용돈까지. 와, 새언니 진짜 대박이다. 나라면 이런 얘기 듣고 그냥 가지고 가겠어요. 언니,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아, 왜? 뭘 가지고 가? 엄마 얼른 챙겨. 아유, 그래. 뭘 도로 가지고 가고 그러니. 고맙다, 에미야. 좋은 거 선물해줘서 고맙구나. 이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하면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식구 챙기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팍팍한 살림도 아니고 좀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네 집은 넉넉하고 여유롭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 이왕이면 좀 좋게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1년에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 배려해주는 거 몰라? 당신도 너무 당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할 말 못할 말 당신처럼 편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오히려 우리 집 식구들이 눈치 보지.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정마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건 결혼 6년 차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평소보다 거의 3배는 더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역을 살펴보니 사용한 곳이 모두 시댁 근처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아, 카드 엄마한테 드렸어. 엄마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 하나 드렸어. 뭐? 아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드리면 어떡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그 정도 감당 못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 이번에 월급도 올랐잖아. 안 그래도 살림 넉넉했는데 당신 월급까지 올랐으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 월급 오른 걸로 왜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돼? 뭐? 와, 당신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그럼 우리 집은 뭐 남이야? 우리 집이 힘들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무튼 당분간 엄마가 카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모에게 카드를 줬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시부께서 저희 집에 가져다 줄 게 있다며 오신 적이 있었는데 못 보던 고급 SUV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차를 바꾸고 싶다고 노래 부르시긴 했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차를 바꾸셨나 싶어 제가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혀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어, 이거 한국이가 해준 건데 아니 이번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더니만 몇백만 원을 달라 하지 뭐냐. 그 돈이면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유 새 차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한국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사주겠다고 하더구나. 네? 저희 남편이요? 남편이 이 차를 사드렸다고요? 그래, 넌 몰랐니? 너한테 아직 말을 안 했나 보구나. 아무튼 간에 고맙다. 내가 아주 잘 타고 다니마. 니들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면 좋을 거 아니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도 편안하고 좋더구나.
그래, 그럼 가보마. 그러더니 쌩하니 차를 타고 가버리는 시부를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열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것도 또 뭐가 대수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빠한테 털어놨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빤 그저 껄껄 웃으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우리 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사이가 선을 넘었네. 그치, 아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몰라. 내 돈을 마치 공용 돈처럼 생각한다니까?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아빠. 정이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뭐, 너무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요즘 세상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흠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들 그렇게 탐을 낸다니? 그니까 역시 아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그렇지만 우리 유준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잘 결정하려무나. 아빠는 우리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는다. 우리 딸은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어떤 선택이든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아빠의 든든한 응원으로 저도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정말 믿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외근을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었던 저에게 호텔에서 급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아빠가 로비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날도 아빠는 평소처럼 호텔 로비를 한 바퀴 돌며 직원들도 격려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리시더니 숨이 차다며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빠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서 병원으로 향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아빠의 병명은 폐색전증이었어요. 70 넘고서도 마라톤에 나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선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노화로 혈관 건강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빠는 호텔 리모델링을 알아보시며 여기저기 지방도 직접 가서 둘러보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셨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았던 모양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런 아빠의 이별은 저와 엄마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도 못 차리고 내내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조문객들은 갑작스런 아빠의 소식에 다들 눈물을 흘리셨고 같이 슬퍼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 내내 한쪽에서 자리를 차지해 그냥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정신이 없어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내 시누이만이 절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죠. 언니, 언니 밥은 좀 먹었어요? 이러다가 언니도 쓰러져요. 제가 사돈 어른 살필 테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요. 이러다 언니까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가씨,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 우리 아빠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 언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돈 어르신 잘 보내드리려면 언니가 힘을 내야 돼요. 그렇게 막내 씨는 장례식 내내 제 곁에서 살뜰히 저와 엄마를 돌봐주었고 그 덕분에 저흰 아빠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답니다. 통곡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 남동생 곁에서 잠들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정말 탈진을 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전 엄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동네에서도 인고 부부로 소문났던 엄마가 갑작스런 아빠와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 있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슬쩍 남편에게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엄마 곁에서 우리가 살거나 그러면 어떨까? 아니, 당신이 안 내키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뭐 그건 차차 얘기해보자. 일단 장모님이랑 마음 잘 추스르고 있어.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의논할 얘기가 있다며 잠깐 집으로 와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제가 꺼냈던 얘기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향했더니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둘째 신우까지 모두 와 있더라고요. 어, 왔니? 그래, 사돈댁은 좀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세요. 근데 어떻게 다 여기 모이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너랑 이래저래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네가 친정에 가 있는다고 해서 여태 말을 못했다. 아, 그러다가 한국이가 너랑 긴히 상의할 얘기가 있다지 뭐냐. 그래서 우리도 왔지 뭐.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때 전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들어보니까 네가 네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 그랬다며? 그래, 뭐 잘 생각했다. 네 엄마 이제 혼잔데 자식이라곤 또 너 하나뿐이니 네가 가서 모실 수도 있지 뭐. 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엄마한테도 여쭤본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 아, 그래 뭐 여기서 얘기하면서 의논해보자. 다른 것보다 너희 아빠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우리도 고민이라 너랑 의논하려고 불렀다. 네? 뭐라고요? 저희 아빠 지분을 왜 의논한다고 하시는 거죠? 어? 예, 당연히 의논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사위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벙쪄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남편도 시모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여보, 내가 사위인데 사위도 자식이니까 지분이 있지. 내가 회계사잖아. 내가 지분 정리 확실하게 해줄게. 당신 요즘 정신도 없고 마음 추스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정리하겠어. 나한테 맡겨. 내가 싹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그래, 너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뒀다. 우리 아들이 그걸 다 해준다잖니. 일단은 니네 아빠 재산 목록 좀 알려다오. 그거 처분하고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봐야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젠 정리 좀 해야 돼. 물론 장인어른 그렇게 가신 건 안타까운데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아. 당신 입장에선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일찍 정리하고 그러는 게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재산을 왜 당신하고 거기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나누냐고.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재산을 왜 시댁 식구들과 나눠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자리에선 오로지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모든 식구들이 깔깔 웃으며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유,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당연히 우리하고 나눠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얘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네. 정이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일단은 사돈께서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호텔 한 채는 드리고 한 채는 우리가 운영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한국이가 그냥 거길 운영해도 괜찮고. 아니 왜? 난 솔직히 거기보단 다른 지역이 좀 더 낫더만. 내가 또 봐둔 곳이 있어. 우리도 언제까지 곱창집 운영할 거야? 이제는 은퇴도 해야지. 난 펜션이 운영하고 싶더라고. 집은 뜯어가지고 처분해서 좀 한적한 곳에 펜션 지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노후 살면 되잖아.
한두 동 정도만 마련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어머, 당신은 그런 생각도 다 했어? 하여간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당신은. 그래, 애미야. 우리 아들이 사위니까 지분도 있고 우리도 아들 부모니까 우리 지분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네 신우도 네 남편 동생이니까 좀 떼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우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재산 다 갖고서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어. 한국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 넌 걱정하지 말고 그저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 언니. 난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차 한 대만 사주면 돼. 언니네 아빠 평생 호텔 운영하면서 재산도 꽤나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차 한 대만 사달라고 하는 거면 엄청 소박하지 뭐. 안 그래요? 저는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고서 절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으니 이때다 싶어 후루룩 저희 집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듯 보였습니다. 그 속내가 딱 느껴지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그 앞에서 풋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시댁 식구들은 제가 동일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유, 그렇게 웃으면서 좋게 좋게 우리 정리하면 얼마나 좋니. 애미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어.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그래,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지. 그 집도 큰데 니들 들어가서 살면 될 거고. 어, 아, 여기 집은 우리가 들어와 살면 되겠구나. 오, 그러네. 괜히 집 처분하지 말고 우리 집 처분해서 우리가 들어와 살면 되겠네. 역시 엄마 똑똑하다, 똑똑해. 새언니,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보, 그럼 동의한 거지? 그럼 그렇게 알고 내가 정리한다.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지금 다들 날 바보로 하는 거야? 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뭐, 갑자기? 야, 넌 회계사식이나 되면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라고 그럴 줄 알았어? 와, 당신 진짜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그러자 분위기를 파악한 시모가 당황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뭐, 야? 아이, 어디서 함부로 남편한테 야라고 해? 너 지금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돼. 정신을 놨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는. 우리가 뭐 우리 좋다고 그러냐? 너 편하라고 네 상황 봐주는 거잖아. 네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뭐라고요? 예의요? 지금 예의 없는 게 누군데 저한테 예의를 운운하세요? 저희 아빠가 평생 이룬 재산에 당신들이 무슨 지분이 있다고 이 난리냐고요? 뭐 아빠 그렇게 가신 게 그렇게 신나세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이고 지분이고 이따로 얘기 나누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아빠가 재산 중에 귀한 게 뭐가 있다고 입을 대시냐고요? 뭐?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우리가 왜 지분이 없어? 우리 아들이 니네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사이라고 가서 아양 떨고 아들 노릇하고 그러면서 너네 부모도 죽은 아들 대신 위로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어디서 지분이 없다고 해? 시모 말을 듣고서 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집에 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동안 남편이 했던 걸 하나하나 읊어줬습니다. 잘해요? 와, 이제 보니까 당신 그동안 진짜 편하게 결혼 생활했네. 잘하긴 뭘 잘해? 우리 집에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아빠하고 마라톤 나간 거? 꼴랑 한 번? 뭐 용돈을 챙겨본 적이 있어? 아니면 식사 대접이라도 한 적 있어? 월급쟁이 생활 빠듯하다고 결혼 생활 내내 당신 지갑 열게 한 적 있었어? 그럼 저는요. 어머님 저는요. 저희 집 잘 산다고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제 지갑 다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전 엄청난 효부게요? 저 효부상이라도 주실 거예요? 남편에 비하면 전 시댁에 수백 배 더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럼 전 시댁 재산 지분 나눠주실 거냐고요? 뭐?
아니 뭐 우리 재산을 너한테 나눠줄 건 아니다만 그거랑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뭐가? 염치 없고 뻔뻔한 건 집안 내력인가 보네요. 저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지분 따지고 싶거들랑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네? 법대로 할 만큼 다 하시고요.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법대로? 너, 너 어떻게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법을 우누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저는 더 이상 이 막무가내 시댁 식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거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뭐 나가? 아니 내가 왜 나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냐고.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오빠 지분 가지고 의논하겠다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참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네. 당장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저 112 부릅니다. 여기 제 집이고 제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퇴거 요구 안 들으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부를까요? 당장 불러요? 아휴, 진짜. 너 그러면 네 아빠한테 불효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시댁 식구들한테 이러는지 원? 아무튼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으니 우리 니만 가보마. 좀 진정하고 생각해봐. 네 엄마도 이제 홀로 됐고 너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되겠니? 일단 우리 갈 테니까 진정 좀 해라. 결국 제가 112까지 운운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전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집으로는 올 필요 없다고 연락을 했죠. 남편은 그저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 줄 알았는지 며칠 좀 쉬라며 마치 절 배려해주는 듯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전 그날 밤 밤새도록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달을 불러 짐을 모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달이 도착했는지 전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편의 짐을 싹 다 빼서 시댁에 다 보내버렸거든요. 시모고 시부고 시누고 남편이고 쉴 새 없이 전화라길래 처음엔 좀 무시하다가 남편의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 짐을 지금 왜 여기로 보내? 지금 해보자는 거야? 당신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신이야말로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내가 알아보니까 민법 제10조에 딱 상속순위가 나와 있더라고. 당연히 사위는 거기에 없고. 알고 있니? 그런데 뭐? 지분을 운우네? 참, 양심도 없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깔끔하게 끝내보자고. 이혼 소장도 같이 갈 테니까 잘 대비해봐. 뭐?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어? 당신이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은 그 어떤 때보다 멀쩡해. 당신네들이 내 정신을 아주 번쩍 차리게 해줬거든. 아,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시모한테 카드 줬던 거, 시부차 뽑아줬던 거, 그리고 급여 올라도 공유 안 하고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줬던 거 싸그리 다 증거로 모아서 소송했거든? 재산 분할 참 재밌게 될 거야.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부부 재산 마음대로 멋대로 쓴 것도 이혼 사유가 되더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던데. 난 그렇게 소송했으니 똑똑한 당신도 어디 한번 대비해봐. 여보, 진짜 왜 그래? 어? 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하자고. 우리가 이미 말로 할 시긴 지난 것 같은데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할 말 있거들랑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재산 분할이고 뭐고 마음 같아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 뜯을 수 있는 만큼 위자료는 다 뜯고 재산 분할도 한 푼 양보 없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혼집은 아빠가 해준 집이고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이 이래저래 시댁에 빼돌린 재산이 많아 저한테 유리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결과 보니 거의 남편은 재산 분할을 받을 게 별로 없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권도 저에게 올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아빠와의 유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양육에 소홀했다는 것도 수많은 메시지 내역에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다시 친정으로 아이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아빠 대신에 호텔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서 나중에 전 남편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찌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유준인 잘 지내? 당신 호텔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다행이야. 실없는 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 유준인 왜 찾아? 왜? 이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보고 싶니? 참, 웃긴다. 당신 아들 그렇게 당신 찾을 땐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더니 이제 아들이 당신 안 찾으니까 이제야 보고 싶어?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요즘 진짜 힘들다. 엄마 내 카드 계속 쓰고 다니고 아버지 차 할부금도 너무 벅차고 나 진짜 미치겠어. 남는 돈도 없고 당신한테 양육비 보내고 나면 내 수중에 남는 것도 없어. 나 진짜 힘들어, 여보.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당신 딱 그 정도가 수준이 맞는가 봐. 내가 당신을 너무 올려줬었지. 그지? 송충인 솔잎을 먹고 살아는데 말이야. 당신 그 입노름에 놀아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뭐 떠난 버스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죠. 어쨌든 그 후로 전 엄마와 같이 호텔 운영에 열중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절 응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엄마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저와 손주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종종 웃기도 하시고 아빠 얘기도 자주 자연스럽게 꺼내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늘에 먼저 간 남동생이 혼자라 늘 신경이 쓰였는데 이젠 아빠가 같이 있을 테니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엄만 자신도 머지않아 남동생과 아빠를 만나러 갈 거라고 말하시지만 전 솔직히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부디 엄마가 제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아빠 남동생이 저를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도 보게 되니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걸 많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 돈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시기 전에 꼭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